SK 바이오사이언스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손익분기점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6.4%, 영업이익은 250%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로 34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2회전으로 매우 낮게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풋 타임즈에서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미국이 공장 붐이 마침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새 공장 건설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급격히 공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장 증설이. 그래서 그 신규 제조 투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것이 뭐냐면 리쇼링 그룹인데 다시 공장이 돌아오는 거죠. 미국으로 전기장비, 전자제품, 운송 및 화학제품의 4개 부분을 식별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 데는 바이든의 그 첫 2년 동안의 3가지 큰 법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뭐 찾아보면은 IRA법, 칩스법, 바이오 산업 행정명령 등 이런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꼭그 미국 자본만이 아니고 한국한테도 그렇게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지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 자체에서도 공장 증설이 그 전례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 공장이 많이 일어나면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서 결론은 그 원가 회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원가 회계는 결정론적 사고방식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또 ERP 등을 통해 가지고 생산 계획 일정은 상세 일정 계획을 MRP 뭐 이런 거로 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국 내에서 이 스루풋 회계가 이스라엘의 골드랩 박사에 의해 가지고 제약이론 경영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통계적 확률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스루풋 회계로 그 전환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미국도 아직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발표는 되고 그런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말하자면은 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을 비유를 해보면은 디커플링은 그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이고 디리스킹은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로지만은 이게 그 균형이 맞는 바벨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결론은 디리스킹도 이 균형이 맞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회피한다고 그러지만은 동시에 그 병행이 가능한 거니까 결론은 리스크 테이크적인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서는 재고 회전율을 급격히 상승시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싼 인건비로 그 외국에 오프쇼링으로 나갔던 그 미국의 그 공장들은 리쇼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원가 인건비 때문에 나갔었는데 이젠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적절한 회계가 뭐냐? 그러면은 코스트 패러다임에서 스루퍼 패러다임으로 변경해야 될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미국 그 메이드 인 USA 이 제품이나 마찬가지였는데 회계가 이것을 역으로 그 미국이 좀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어, SK바사 코로나 백신 WHO의 긴급 사용 목록 등재. 자,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중저개발 신속 보급 이 기대. 향후 이런 게 이제 그 등재가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또 그 무슨 에, 뭐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은 또 좀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 안재영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한국의 백신 주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추가적인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미래 전략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카이 코비 1이라는 건데요. 어, 좀 미국이 다 장사 다 해먹었죠. 글로벌 제약들이. 근데 이제 이 뒤늦게 이제 그 했지만은 그래도 그 등재는 했다는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그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206억 원대로서 전년 871억 원보다 76.4%가 감소했고요. 근데 재고 자산은 거꾸로 14%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좀 안 좋은 겁니다. 재고 쌓인다는 게. 또 의약품일수록 더 그렇다고 느낍니다. 우리 마스크도 뭐 대량 폐기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됐는데, 매출 원가가 적게 내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는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매출 총이익이 98.1% 감소했고 총이익률도 50.6%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판매 관리비 근데 반대로 늘었으니까 그 영업 손실 287억 원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 결산이 됐어요.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2.2%가 감소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그 원가 회계처럼 매출 감소율보다 이게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 26%나 크게 떨어졌고요. 운영 비용이 8.7%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바닥 수준으로 내려갔고 1.43에서 영업손실 341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 54억 원이 더 많이 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합쳐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99억 5,800만원, 거의 100억 원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표현한 거로는 그 CMO, CDMO 해가지고 위탁 생산하는 게 있거든요. 이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약자산 성격의 금액이 이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요게 이제 그 분석에 약간이 아니고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수주산업에서 이 건설업의 미천고공사나 조선업의 그 계약자산 이런 것들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해 왔는데 제 그 분석이 옳았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의 입증 자료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BC 표현 방법은 아주 표준적인 방법으로 잘 표시를 했습니다. 1번 매출원가 재료비가 72.4%나 크게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8.7%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 456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96억 원을 뺀 160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율이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 54%가 됩니다. 전년도보다도 6.1% 하락했고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6.1% 상승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결국은 이 스루풋은 상품까지 포함해서 했지만은 회사는 상품 매출원가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아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차이액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쨌든 그 회계 투명성은 그 투명함이 입증이 됩니다. 운영 비용에 와서 인건비가 233억 원이 집행이 돼서 8.2%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71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임금은 8,71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 업종으로서는 그 임금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그 62.9%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분석한 내용을 경영평가 지표로서 모아보면은, 그 재고 회전율이 0.2회전으로 하락을 했고요. 스루풋율도 26%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을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거의 그 뭐 부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투하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1.9%, 투하자본 손실률이 되겠죠. 마이너스 1.9%가 나왔습니다. 투명회계 논리를 그 충분조건 논리도구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풋율 하락 순방향인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은 입증을 할 수 있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느냐에 또 과제가 하나 남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원재료 가격의 이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의 데이터 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투명한 증거는 뭐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을 해 보면은 재고가 수량으로도 많이 남아가지고 회전율이 크게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을 흐름액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추가 이 투명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업종이라는 데가 뭐 딴 데도 많지만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1분기에 적자를 냈기 때문에 원가회계 손익 개념의 패러다임대로 예측을 해보면은 제로로 해놓고 그 제조 원가까지 이 1분기니까 1 더하기 300% 그러니까 한 4배 하는 것으로 쭉 해보면은 또 재고가 현실적으로도 14% 증가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매출 원가가 1064억 원이 나옵니다. 그거 해가지고 판매 관리비 늘어날 거 예상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2248억 원이 달성을 해야 그러면은 실적보다도 992%나 크게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산출 방법론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판매 단가라고 그런다면은 23만 6천 원에 판매가 되면은 원래 제로였는데 손익분기점이었는데 재고가 14% 늘어나면은 118억 원, 111억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14%를 감소시킨다면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적자 115억 원으로 더블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맹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스루풋 회계로서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해보면은
이걸 그 이익을 영업을 이익을 제로로 해놓고 운영비용 나누기 스루프율이 58%였거든요. 이렇게 해 보면은 그 뭐랄까요, 58%로 좀 조금 올리는 거로 합니다. 그 스루프율을. 그러니까 마진액을 조금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3,146억 원 정도나 크게 그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운영비용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재료비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재료 그 손익분기점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원가 회계상으로도 나온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재료비가 800% 정도 더 추가 증가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이런 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임의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입력을 해봐 가지고 이게 타당하겠다 하는 금액까지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1942억 원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왜 이렇게 갭이 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재료비와 운영비용의 변동폭이 너무 컸던 거 아닌가? 또 하나 만약에 이때면은 이 재고자산에 계약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일반 제조업에서. 그런데 이제 너무 이 갭이 크다. 이게 이제 3천억대, 2천억, 1천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실질적으로 그 제한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2023년도 제한가인데, 이렇게 해서 앞 단계의 그 손익분기점 상식과 매출 재료비 기준의 그 갭이 너무 크긴 합니다만은 일단 스루풋 회계가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 가지고 타당한 가격까지 한번 좀 제시를 해 본 건데요. 이거 그냥 그 단단히로 그 비율을 판매 단가라고 비율을 해보면은 19만 4천 원에 계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한 7만 원 돈 적자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1.6회전 재고 회전율을 무려 실적보다도 65.4회전 더 증분시키는 거에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가격을 내렸으니까 또 판매가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이 다시 그 100만 원 돈으로 들어오면은 3,210억 원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손익분기점 운영비용 기준 손익분기점 예상했던 그 3,100 이것도 유사하죠. 3,100 몇억 원이었는데 그 금액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결국은 손익분기점 산식은 옳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거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그 변동이 없다면은 이 마진율을 스루픈율을 매우 높였어야 되고 재료 비율을 매우 또 낮춰야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3,210억 원을 한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한 35억 원밖에는 남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 수준이 3,200억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이렇게 높게 나오게 돼 있고 스루프트 회계는 합리적으로 해본들 2천억 원이 안 넘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단단히 얘기하면 2,020만 원이 안 넘는 거로 원가 회계는 23만 6천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여러 예. 지금까지 내용을 그 사분면으로 정리를 해 보면은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인데 판매액가가 높게 나오고요. 원가 회계는 스루프트 회계는 판매액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85,50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1분기에 적자가 났는데도 그 지금 6월 달이면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돼가죠. 상반기가 다 더 가는데 1분기 걸 가지고 뭘 하고 있으니까 좀 시기가 좀 이제는 좀 뭐 메리트가 좀 아니면은 그 시기성이 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6월 달 것도 거의 뭐 한 45일 후 정도나 나오니까 한 7월 달 지나서 한 8월 저 중순 8.15 해방 때나 이런 이 상반기 실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실적이 나쁜데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경영손익 분석은 선형적 영업 영역이라면은 주식시장은 비선형적 시장이다. 한마디로 얼룩뛸지 모른다 이거죠. 통계적 확률도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경영에 대해서는 결정론에서 그 통계적 확률적인 사고방식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는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야말로 그걸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수준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과학적인 논리가 적용이 안 되는 데죠. 뭐 일단 그러니까 제 영역에 벗어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어떻다 하는 상태, 스테터스 상태만 저도 파악은 하고 싶은 거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SK케미칼이 68.1% 매우 높게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JP모건, UBS 등이 눈에 띄는데 4.79%, 5%가 넘지는 않습니다만 5%가 가까워서 그냥 인용을 했고요. SK케미칼의 그 최대 주주는 SK 또 디스커버리로서 40.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SK 디스커버리의 또 최대 주주는 최창원 씨로 40.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